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신원장입니다. 서울로봇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군특성화 업무 관련 업무를 4년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취업진로 지원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군특성화 그 설명회를 작년에는 열 몇 차례, 방문까지 해서 몇십 차례 갔었는데요. 올해는 설명회를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뭐 1, 2년 더 지나면 그 알고 있는 정보가 좀 옛날 정보가 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오랫동안 또 군특성 업무를 했고, 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고, 또 이게 과연 나에게 좋은 걸까, 또는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걸까, 이걸 고민하는, 분명히 그렇게 고민하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마침 이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채널이 있어서요. 거기다가 이제 링크를 채널 그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 말을 신뢰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공립학교 교사여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뭐 꼭 저희 학교에 와야,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가야 된다거나, 군특성화를 꼭 해야 제가 무슨 이득을 본다거나, 뭐 생계에 도움을 받는다거나, 승진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또 오랫동안 이렇게 눈여겨서 보다 보니까 이 진로를 중학교 3학년 때가 가장 큰 결정을 하는,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6년 의무교육이고요. 사실상 중학교 3년도 의무교육인데, 처음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진학을 하는 시점이 중학교 3학년 때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면 그냥 외고나 과학고나 뭐 이런 데를 가면 되는데, 근데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인문계를 간다고 하더라도 나 공부해서 인문계를 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인문계를 가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대부분 특성화를 안 가고, 그리고 외고나 과학고를 안 가면 그냥 있다 보니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형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반계를 가더라도 진로 선택을 해서 가시고, 특성을 하더라도 진로 선택을 해서 가시고, 외고나 과학고를 가더라도 진로 선택을 해서 가셨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제 생각이고, 중3 때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첫 번째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은 중학교를 쫓아가면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고 그랬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간략하게 하기로 해놓고는 이제 벌써 설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간략하게 군특성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특성화 과정을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군대 가는 과정입니다. 뭐 의무 복무를 이용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없이 부사관이 되는 과정이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과정이 잘 맞을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근무하는 그 서울로봇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전국에는 훨씬 많은 군특성화 학교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개수를 정확히 알았었는데 지금은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24개의 학교인가 이렇게 있고요. 각 학교마다 특기가 지정되어 있어요. 어떤 특기,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가면 그 특기를 받는다, 이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로봇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특기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뭐 장갑차 특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항공 특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특기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군특성화 제도를 이해하신 후에 군특성화 홈페이지가 있어요. 군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대략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 군특성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좀 달라졌죠? 13일째 찍고 있고요. 방금도 화면에 녹화를 했는데 화면에 그 PT가 안 보여가지고, 애써서 바꾼 PT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찍습니다. PT는 보여야 되니까. 이 과정 자체는
서울로봇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비슷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학년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학생입니다. 입학해서 일반 학생이고요. 인문교과도 배우고 전공 기초교과를 배워요.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이제 그런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뭐 각 학교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2학년 때도 뭐 기초 전공이라든지 전공 심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3학년부터 군특성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3학년이 되면 뭐 졸업 프로젝트 같은 일반 학생들이 하는 교과도 배우지만 전공 교과로 무선통신, 유성통신, 로봇고는 통신 특기이기 때문에 통신 관련된 교과를 편성을 해놨거든요. 이런 교과들을 배워요. 뭐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뭐 궤도 정비 뭐 이런 과목들을 배우겠죠. 그리고 지금 로봇고도 다음 주에 학생들이 입소 교육을 하는데요. 입소 교육을 합니다. 1년에 2번 입소 교육을 해서 군에서 배우는 그런 부사관들 그리고 사병들이 배우는 기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배워요. 미리 배우니까 이해도도 높고 반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군에서 굉장히 유효한 그런 기술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학년이 마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전문병은 18개월이고요. 자기가 받은 특기, 정보통신 특기가 됐든 뭐 자주포가 됐든 이런 특기가 미리 받아져 있는 그 학교에서 받아져 있는 그 특기로 그대로 입대를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로봇고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특기로 입대를 하고요. 지금 3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2024년 2월 넷째 주 월요일 날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단 기간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2년 뒤인 정확하게 2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2월 말 이때 하사계급으로 제대하게 됩니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현재 1학년을 들어오게 되면 17살이죠. 17살. 얍. 17살. 그 다음에 18살. 19살. 입대하면서 20, 21, 22. 잠시만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대를 해서 그 다음에 부사관이 되고 그 다음에 부사관이 되고 그리고 전문 기술 부사관 15개월을 하게 되면 22살 중반쯤 되고요. 나는 짧게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나오겠다. 그냥 군특성화 혜택만 보고 나오겠다. 라고 하면 2026년 2월 달에 제대가 가능한 이런 형태죠. 그래서 3학년 이후, 요 이후를 군특성화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은 군특성화 예비반이라고 해서 명칭을 이렇게 붙이고 특별한 이제 군특성화 교육을 하진 않는데 3학년 형들 교육받을 때 같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1, 3학년, 2, 3학년 같은 코워크라고 하죠. 공동활동 같은 것들을 해서 이런 군특성화 예비반으로서 또 군에 갈 친구들로서 마인드를 함양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과정이 이래요. 군특성화 과정이란 구성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3학년 군특성화 교육은 뭘 얘기하냐면 1학년 때 기본기술교육,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통신 특기 같은 경우에는 무선공학, 그 다음 유선공학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운 후에 보면 이거 좀 가려졌으니까 조금 치울게요. 이걸 이렇게 치우면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세부 특기거든요. TMI, 뭐 마이크로웨이브, 위성통신 뭐 이런 것들이 세부 특기거든요. 이 세부 특기 내용도 학교에서 배워요. 그리고 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해는 5월달, 어떤 해는 6월달, 어떤 해는 7월달에
그 자기 주특기, 세부특기까지 선택해서 육군본부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특기로 그 특기로 배정이 돼서 이 친구들은 입대할 때 육군의 인적 자원으로 배분이 배정이 된 상태로 군사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입대 후 계급별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보시면 신병교육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달에 신병교육대를 가요. 그리고 2등병이 됩니다. 2등병은 그 2등병 때 요새는 그 개월수가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보통 이 친구들이 전문 기술병이기 때문에 그 기술교육을 또 받거든요.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근데 그 기술교육을 받는 동안 일병을 달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대 배치를 받는 시점에 받기도 하고 그 사이에 걸쳐 있어요. 특기별로 후반기 교육이 좀 긴 특기들은 일병을 다 달고 자대를 배치를 받습니다. 이게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병사라고 해서 상병을 달면서 EMU를 신청합니다. EMU가 뭐냐고요? 요거 제가 이거 별도로 그 영상을 구성할까 어쩔까 지금 고민 중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밀리터리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 한국의 군특성화 학생들을 위해서 차용해 온 거예요. 이 교육의 대상자는 군특성화 학생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지정된 학교들이 있고요. 학교명을 좀 거명하긴 뭐하지만 좀 유명한 전문대학 수준의 학교들이 이 과정을 받았어요. 이 학교들은 좀 유리한 게 뭐냐면 이 학생들의 TO를 정원 외로 받습니다. 학생들은 유리한 게 뭐냐면 이 제도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군특성화를 입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본인이 원서만 내면 이 과정에 입학입니다. 그러니까 선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특기가 1년에 뭐 150명이 배출된다. 그러면 EMU 대학에 150명의 TO가 각각의 학교로 나눠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원서를 내면 거의 뭐 인기 있는 학교를 밀려서 떨어진다 뭐 그런 경우가 만에 하나 있더라도 전국에 있는 어느 학교인가는 본인이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TO가 남은 자리에 한해서 다른 부사관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메리트죠. 뭐 부사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사관 달자마자 내가 이런 야간 대학 가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도로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병 때 신청을 하고 병장을 달면서인가요? 병장이 한 4개월 되니까 병장 달기 전이겠네요. 병장 달기 전에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상병이 6개월이고 병장은 남은 기간,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건 나머지라고 쓰고요. 그 기간 동안 EMU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EMU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EMU는 얘는 사이버 대학이 아닙니다. 그 지정된 학교의 그 총장 명의의 졸업장이 나와요. 이 블렌디드 학습으로 49% 온라인 학습을 유지하고요. 뭐 그거는 이제 사이버처럼 하고 지금은 뭐 애지간한 대학들도 코로나 때문에 전부 온라인 교육을 하잖아요. 49% 그렇게 온라인 교육을 하고 51%는 계절학기 형태로 기숙해서 그 해당 학교에 방학 때 파견 형태로 기숙해서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2주나 3주 동안 너무 빡세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군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굉장한 특혜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 휴가를 써서 가는 게 아니라 군에서 파견 명령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휘관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이 친구 못 보내 이렇게 하겠지만 지휘관도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문화가 정착돼서 대부분 다 보내줍니다. 파견을 3주간 대학 공부하라고. 그것도 사병 때. 그렇게 1년 마치고 2학년 때는 이제 전문화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 전문기술부사관을 하고 있는 시점에 EMU를 가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꽤나 큰 메리트인데 물론 공부를 아주 잘해서 다른 대학을 뭐 일학습병제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수준 있는 대학을 이렇게 그냥
군특성 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군에 입대했다는 이유로 입학이 확보가 된다는 건 좀 큰 메리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사를 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여기까지는 의무복무예요. 그리고 하사로 전환을 할 때 이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무시험으로, 시험 없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환이 돼서 이 시점에 시험을 보고 하사로 들어오는 민간부사관과 같은 특기를 배정받은 민간부사관과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함께 교육을 받아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민간부사관들은 의무복무가 4년이잖아요. 근데 정식제도는 15개월, 그리고 6개월이 되면 제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연장이 가능하게끔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맛만 보고 제대할래 하는 친구들, 나는 그냥 EMU까지 마치고 잘 제대할래 하는 친구들, 아니야 나는 직업군인으로 도전할래 하는 친구들이 모두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민간부사관에 비해서 이것이 낫다,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상대적인 이런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우리 민간부사관하고 이 점에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제 현직에 계신 부사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 부사관을 할 거면 시험 봐서 들어오지 왜 굳이 이런 제도를 사병을 거쳐서 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 입장에선 맞는 말씀이죠. 또 더군다나 현직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더니 대부분 그 부사관들께서 납득을 하셨어요. 우리 장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다 사관학교를 가나요? 나중에 뭐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관학교를 갈 수도 있겠지만 ROTC가 배정된 학교에는 ROTC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이제 학사장교 시험을 봐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전문대학교를 나와서 삼사관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장교가 되는 경로로서 모두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부사관이 되는 경로는 민간부사관 시험 봐서 가는 것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으니까 그것만 유명한데, 사실은 공군 같은 경우에는 공군기술학교라는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나오면 100% 부사관이 되고요. 또 이런 그 군특성화 제도를 이용해서 의무복무와 연계되긴 했지만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의무복무와 연계된 군특성화 제도를 이용해서 부사관이 되는 경로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시험을 잘 보고 언제든지 공부를 하면 합격이 가능한 그런 친구들은 민간부사관 시험을 다른 걸 경험하다가 시험 봐서 가면 되는데, 왜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든 시키면 잘해, 인정받아. 근데 시험만 보면 잘 못해. 특히나 특성화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오는 친구들은, 많은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얘 참 똘똘하고 말도 잘하고 물건도 잘 그치, 말 잘하는 건 좀 뺄게요. 똘똘하고 물건도 잘 고치고 하라면 잘하는데, 자기 그 가진 거를 말로 표현하라는 걸, 지식을 말로 표현하라면 잘 못해. 또는 글로 쓰라면 잘 못해. 이런 친구들이 시험 봐가지고 경쟁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런 경로를 거치면, 보시면 이 경로 안에 시험을 보는 경로는 없잖아요. 그쵸?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적성검사나 이런 걸 보긴 하지만, 저희 학교도 적성검사 이런 걸 보기는 하는데 거기서 변별이 크게 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중학교 때 성적으로 또 면접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군특성화 제도를 이용해서 입대를 할 때도 뭘 특별히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사관이 될 때도 시험 없이 부사관으로 전환을 해요.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시험을 본다는 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뭐 성적을 내기 위해서 평가를 하지만, 뭐 그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거니까 특별히 이제 경쟁 시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제도 저런 제도를 이용하는 경로가 다른 거죠. 왜 이렇게 해요? 뭐 이것이 더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군특성화 이 과정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실제로 몇 년간 운영을 해서 보니까 실제로 이 혜택을,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좀 많이 훌륭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인데, 그 군에 가서는 굉장히 칭찬을 받고 경쟁력을 갖추는 친구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경로가 다른 것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서 판단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경로는 어쨌든 간에 가만히 있으면 부사관까지 가는 경로고, 또 본인이 성실하게 일을 잘하면 장기복무도 경쟁력 있게 경합할 수 있는 제도라서 직업군인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나쁘지 않은 경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부사관은 아시다시피 구급 공무원 대우고요. 앞에 우리 친구들은 사병복무기간 18개월을 인정받아서 호봉이 하나 더 들어가겠죠. 이 뒤에 호봉 인정을 받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1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인으로 도전을 하든가 무시험으로 복무 연장을 거듭해서 그 제한된 연한 안에 장기복무를 도전해서 선발이 되면 이제는 이제 그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직업군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대를 하든지 사회 진출을 하든지 아니면 일학습 병행제나 뭐 이런 걸로 대학을 가든지 그때 다시 이제 진로를 개척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2살. 22살. 생각해 보시면 22살이면 좀 방황하고 그 재수 정도 하면 22살 되죠. 근데 22살에 군필자이고 아무튼 뭐 꼬시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제가 운영하면서 이게 이런 메리트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군다나 저는 이제 현재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점을 강화해요. 이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 진짜로 이 부분에 그 장점을 갖고 또 이런 제도의 장점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자꾸 경로 개척을 해주다 보니까 또 이용할 수 있는 경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으면 꼬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제도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고, 저 선생님이 일을 하면서 저런 부분을 장점이라고 생각하나 보네 하는 부분들은 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너네들 3년 후에 군대 갈 수 있어 라고 홍보하면, 그리고 안내하면 별로 이렇게 많은 호응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웃어요. 많이들 웃는데 부모님들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22살이면 부사관 경력을 가진 군필 마이스터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가 된다니까요.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이나 이런 데의 그 경쟁 시험을 봐야 되는 친구들은 다르겠지만, 일반 회사를 이런 그 현장직으로 가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 말씀드린 간부 경력이 있고 군필자인, 그리고 자격증이나 이런 그 기술 능력과 경력을 가진 친구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볼 때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른 입대와 제대가 바로 그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장점을 말씀을 드리고서 많은 분들한테 또 공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간부사관에 비해서 민간부사관은 의무복무가 4년인데 간부를 맛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그리고 정상적이면 15개월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에 내가 장기 복무를 할 건지 계속해서 연장 복무를 할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 지필 평가가 없어요. 지필 잘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반복밖에. 근데 경쟁 지필 없이 이런 부사관이 될 수 있는 경로에 있는 데다가 군특성화 3학년 과정에서 기술교육 한번 받죠. 입대해서
전문병 생활하면서 실무로 기술에 대해서 배운 기술에 대해서 익히죠. 그리고 부사관이 돼서 교육을 받으면서 또 전공 교육을 받죠. 계속 반복을 하니까 역량이 키워질 수밖에 없죠. 이 전제는 정상적이라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이라면, 이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장점은요. 군 그 체계 자체가 부사관 중심으로 제도가 지금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사병들이 인력이 줄기도 하지만 점점 부사관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니까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제도는 단점이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간부사관에 비해서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단점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잘못 선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 추가로 단점이 이 군특성화제도의 단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거 고민을 제가 맨 처음 군특성화 하는 학과를 맡았죠. 학과를 맡았는데 본 적 없는 이제 졸업생들이 오셔가지고 항의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뭐라고 항의하냐면 군특성화 이거 학교에 속았다. 나는 제대하고 났더니 할 게 없다. 취업도 안 되고 뭐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어쩐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뭐 있는 현실이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재작년 통해서 취업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10여 년 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를 취업을 가지고 경쟁을 시키고 현장에 노동 현장 그리고 산업 현장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들과 제도들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는 그 취업률을 가지고 서로 이제 예산을 좀 편중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학교를 평가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기반이 갖춰져 있고 능력이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공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때가 돼서 어느 학교인가를 갔는데 그 학교가 취업을 잘 못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본분을 잘 못하는 것처럼 되니까 선생님들이 취업할 수 있는 친구들은 취업을 하도록 많이 권유도 하고 뭐 강권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런 분위기 하에서 이 군특성화 제도가 탄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는 학생들은 바로 취업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그 정도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취업을 바로 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뭐 기능을 익힌다든지 아니면 무슨 역량을 함양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음의 준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군대를 가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급하게 학생들을 뭐 푸시한다든지 강하게 압력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죠. 학생들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 학생들도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을 겪지 않게끔 하려고 많은 제도적인 보완과 제도의 보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보완과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거 자칫하면 학생들이 바로 지금도 취업을 할 때 학교에서 취업 연계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취업 연계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에 학생들을 강하게 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격증을 딴다든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래 넌 어차피 군대 갈 건데 하고 놔둘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다 자신의 경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뭐 진로를 선택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기 싫고 당장 취업하기 싫어서 군특성화를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군대에 갔다 오면 준비한 게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한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이 진로에 대한 경로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 상담을 올 때 이런 걸 물어봐요. 저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필자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든 특성화 고등학교든 고등학교 과정 중에 나도 취업을 할 것이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알선해 주는 게 아니라 제대 후에는 어떤 선생님이 담당일지 모르니 내 스스로의 힘으로 취업을 할 것이다 라고 잘 준비를 다른 학생들처럼 하면 취업이 안 될 이유는 없는데요. 그 기간 동안 3년 기간 동안 또는 특히나 3학년 때 나는 군대 갈 거니까 하고 놀아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35개 학교 중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학교가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경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군대 가버리면 거기서 결판이 나면 괜찮은데 결판 안 나면 정말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도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군특성화를 선택하게 되면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제대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진로를 선택했는데 이 진로가 나는 직업군인이 진로가 맞지 않아 라고 중간에 제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대하는 시점에 아예 다시 기술을 배우든지 뭐 새로운 학습의 경로를 개척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미리 학교를 다니는 시점에 남들만큼 적어도 남들만큼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을 할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이 부분들은 저 욕하셔도 되고 뭐 그런데요. 부탁을 좀 드리건데 이 학생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자격증이라도 한 개 더 좀 취득할 수 있게끔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누차 이야기에도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그런 단점이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1번의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군특성화 학과에 그리고 군특성화 반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생들은 중3 때 제가 이제 홍보하기 힘들다고 설명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근데 중3 때 나는 군대 갈 거예요. 군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기술을 갖춘 기술병이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아이들이 모입니다. 저희 학교도 보면 군특성화를 하는 학과의 특성이 굉장히 활달해요. 전공 여부에 상관없이 굉장히 활달해요. 일반적인 그 사회의 전공을 보면 정보통신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되게 마이크로틱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저희 학교에는 그 군특성화를 하는 학과가 정보통신과거든요. 체육대회 하면 휩쓸어요. 성향이 굉장히 활달하거든요. 본인이 성향이 그런데 적어도는 견디기는 해야 되는데 견디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경로로 군에 가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특성화 학과가 편성되는 그런 성향 자체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뒤집어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친구들 군특성화 반에 들어가면 그냥 3년 내내 즐거울 수 있습니다. 매일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축구하고요. 몇 시간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 짬이 별로 없으니까. 쉬는 시간 그 짬짬을 내서 축구하고 운동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성향이 또 있을 수 있죠. 군특성화 제도 자체가 경로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경로 자체가 단점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단점도 있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균형 있게 해줘야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경로는 경로일 뿐이죠.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도는 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치고 나봤자 결국 22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단 이 제도를 선택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 아니고요. 잘못 계산하신 겁니다. 아재 맞아요. 저 아재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생각이 나면 짤막짤막하게 이왕에 얼굴을 뭐 팔렸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특성화 대표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심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